윤미라 여사의 청승 떨지 마. 라는 비수가 꽂혔습니다. 돈 봉투가 진흙탕에 던져진 순간 가영은 숨조차 쉴 수 없는 모멸감에 휩싸였죠. 당신들의 지분놀이에 제가 도구였나요? 변명도 할 힘도 없이 무너지는 그녀의 뺨을 따라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영이 발로 밀어낸 돈보다 그녀가 지켜온 진실이 재벌가를 통째로 집어삼킬 칼날임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준입니다. 물류와 플랫폼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의 회장 자리에 오른 지 벌써 5년이 되었죠. 올해 48, 남들이 말하는 자수성가의 표본이 바로 저예요. 냉철한 판단력과 남다른 기억력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저의 인생은 완벽하게 계산된 시계처럼 정확히 움직여왔거든요. 하지만 제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습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정에 지독하게 둔감하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 결혼 생활에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회장 취임 5주년과 동시에 부친의 기일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빗줄기가 멈추지 않고 묘역의 푸른 잔디를 끊임없이 적시고 있었어요. 흙냄새와 함께 피어오르는 짙은 절향이 코끝을 맴돌았죠. 축축한 대기 속에서 저는 빗물에 젖은 묘비 앞에서 홀로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가문을 지켰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위의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이룬 성공이 아버지의 가치, 곧 가문 그 자체를 지켜냈다고 믿었거든요. 모든 것이 제 통제 아래 완벽하게 놓여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물방울 튀는 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흙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시야가 비에 젖은 듯 잠시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아이 둘이 제 눈앞에 보였죠. 그리고 그 뒤 젖은 머리카락을 힘없이 어깨에 늘어뜨린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민가영 씨, 제 전 아내였어요. 벌써 6년 전 제가 결혼 생활에서 내쳤던 그녀가 왜 이곳에, 그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서 있는 건가요? 가영 씨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아이의 작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들은 검은 우비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두 손을 모은 채 묘비 앞에 엎드린 모습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가영 씨의 손이 축축한 우비를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은 예전에 순했던 간호사 민가영이 아니었어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단단하게 응축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선이 제게 닿자마자 그녀의 입술이 차분하게 열렸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이 주는 거리감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다음 말은 제 통제 속에 있던 모든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년 전 저는 그녀가 허위 진단서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고 그래서 가문의 상속 구도를 위해 그녀를 정리했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굴까요? 제 머릿속은 수많은 계산으로 복잡해졌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모든 계산을 압도했습니다. 가영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아이들의 우비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손수건 같은 것을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모든 문제의 중요한 단서라는 예감이 빗물보다 차가운 감촉으로 제 등에 와닿았습니다. 평범했던 부친의 기일이 한순간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경랑의 하루로 변하고 말았네요.
민가영 씨의 그 짧은 한마디는 비명을 지르는 듯 제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다니요. 제 통제와 계산을 비웃는 듯한 가장 기만적인 현실이었죠. 저는 온몸에 돋는 소름을 억누르며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빗물 냄새가 흙냄새와 섞여 진하게 풍겨왔지만 코끝이 시릴 만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오직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가영 씨,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극도의 절제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혼했던 것 아닙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6년 전에 확고한 사실이었습니다. 가문의 체면과 상속 구도를 위해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냉정한 비즈니스의 영역이었죠. 저는 그녀가 제 결정의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모습은 억울함으로 점철된 투사 같았습니다. 가영 씨는 우비 속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서류철은 비에 젖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 파일에 쌓여 있었죠. 제가 그 차가운 플라스틱 파일을 움켜쥐었을 때 손바닥을 타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그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영 씨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고요했어요. 저는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께서 그 병원 원장과 공모했습니다. 순간 귓가에 쏟아지던 빗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윤미라 여사, 그 이름이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혔어요. 저는 서둘러 파일을 열어젖혔습니다. 안에는 6년 전 제가 보았던 진단서와는 확연히 다른 또 다른 검사 기록이 들어 있었죠. 기록지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임신 가능성 지극히 높음이라는 깨끗한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뒤엉키며 구역질이 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굳건하게 믿어왔던 이별의 이유, 가문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고 자위했던 모든 것이 한 장의 위조된 서류 때문에 시작된 배신이었으니까요. 당신 어머니는 제가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도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셨죠. 당신 이복 동생인 진우 씨의 상속 지분을 위해 제가 당신 곁에 머물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가영 씨는 담담하게 그들의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가문의 체면, 재벌가의 서류 한 장이 한 여자의 생을, 그리고 저의 미래까지도 철저히 부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들, 그리고 가영 씨의 굳게 담은 입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문득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의 혈액형을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왜 그랬냐는 분노가 당신에게도 필요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친과 이복 동생이 벌인 제 모든 통제를 와해시키려는 거대한 가족 내 권력 다툼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숨겨진 썩은 내를 맡은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얼굴은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되었죠. 불안감이 정점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친이 개입된 일이라면 저는 이미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속아온 것입니다. 저의 완벽한 삶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이 상황은 이미 제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서준은 젖은 서류철을 쥔 채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미라 여사의 이름과 이복 동생 서진우 씨의 상속 지분이 결부된 허위 진단서라는 진실의 파편들이 제 완벽한 세상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죠. 심장은 차가운 금속처럼 쿵쾅거렸고 빗물에 젖은 옷은 온기를 모두 빼앗아간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묘역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윤미라 여사와 서진우 씨가 우산을 든 비서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갑작스럽게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윤미라 여사는 서준에게 다가서기 전 무릎을 꿇고 있던 가영 씨와 그 옆의 아이들을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바람조차 막을 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싸늘함 그 자체였습니다. 서준아, 이게 지금 무슨 볼썽사나운 짓이니? 여사는 가영 씨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고 오직 아들에게만 차가운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서진우 씨가 한 발 앞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늘 말쑥한 정장을 고수하는 그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차분한 기획총괄 부사장이었죠. 물론 겉모습만 그랬습니다. 그는 서준의 어깨를 붙잡으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부친 기일입니다. 이런 곳에서 유전자 검사 운운하며 가문의 수치를 만들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의 말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본인의 상속 지분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는 노골적인 이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들의 위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친의 배신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자신의 경영권과 가문의 정통성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였으니까요. 어머니, 진우 씨, 이 서류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준은 가영 씨가 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윤미라 여사는 파일 내용을 확인하더니 태연하게 비서에게 우산을 넘기고 서준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찰진 소리가 비바람을 뚫고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수했는데 고작 이 천박한 여자의 거짓말에 흔들린단 말이니? 여사는 가영 씨를 천박한 여자라 칭하며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민가영 씨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모든 억울함을 뿜어내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요, 어머님. 제가 못 가진 게 아니라 당신들이 빼앗은 거잖아요. 그 서류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제 삶이 망가졌는데 당신들 지분놀이에 제가 도구였나요? 왜 제게 그 시간을 돌려줄 수 없나요? 가영 씨의 절규는 한서준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도구라는 단어가 주는 뼈아픈 공감. 서준 역시 모친에게 가문을 지키는 도구로 이용당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서진우 씨는 당황하며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서준을 강력하게 막아섰습니다. 형님, 이 여자는 지금 상속을 노리고 온 겁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절대 이런 소라는 안 됩니다. 그의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나 교활했습니다. 결국 서준은 결단했습니다. 그는 두 아이와 가영 씨를 보호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죠. 유전자 검사 반드시 진행합니다. 누가 이 가문을 농락했는지, 누가 진짜 수치인지 제가 밝혀낼 겁니다. 이 말을 끝으로 서준은 모친과 진우 씨를 등지고 가영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묘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곧 큰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회장 취임 5주년 기념일 다음 날 이사회는 모친의 주도로 긴급 소집되었고 서준은 가정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명분 아래 견제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안건은 서진우 기획총괄 부사장의 대리 경영 체제 전환이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지는 고독한 사무실. 그는 홀로 남겨진 왕좌에서 이제부터
이 피할 수 없는 상속 전쟁의 그림자와 홀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부를까요?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서준은 더 이상 모친의 그늘 아래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는 가영 씨와 아이들을 등 뒤에 감싼 채 차가운 빗속에서 모친과 이복 동생을 응시했습니다. 윤미라 여사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죠. 여사의 눈빛은 서준의 분노가 아닌 오직 시끄러운 소음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윤미라 여사는 비서에게서 명품 지갑을 건네봤더니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가 빗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꺼내는 그 모습이 더욱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를 민가영 씨의 발밑 진흙탕 위에 툭 던졌습니다. 묘역 바닥의 물웅덩이에 봉투의 모서리가 닿아 검게 젖어들기 시작했죠. 이건 입막음 비용이야. 윤미라 여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처지도 알잖아.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내가 모를 리 없지 않니.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 순간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친의 비열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하고 침묵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는 무거운 납덩이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침묵은 가영 씨에게는 또 다른 비수였을 겁니다. 가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내 그 떨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더니 봉투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는가 싶었죠. 하지만 아닙니다. 가영 씨는 봉투를 집어드는 대신 그 봉투를 발로 살짝 건드려 묘지의 가장 깊은 물웅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흰 봉투는 순식간에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물에 잠겨버렸죠.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 모욕적인 선물을 거부한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가영 씨는 울부짖음 대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삶을 부순 대가가 고작 이 돈입니까? 저는 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물웅덩이의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영 씨의 결연한 모습에 윤미라 여사의 통제된 표정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경멸과 분노를 섞은 감정이 터져나왔죠. 청승 떨지 마.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짓이 전부 구질구질한 상속 욕심으로밖에 안 보여. 너 같은 자편은 우리 한 회장 집안에 없어. 윤미라 여사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자편? 그 단어는 두 아이와 민가영 씨의 존재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가장 치욕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모친의 저 잔인함과 위선이 그가 사랑했거나 최소한 존중했던 여자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영 씨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봉투를 던졌지만 서준은 자신의 침묵으로 그녀를 2번 죽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영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모친과 진우 씨의 잔혹한 시선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물웅덩이에 잠긴 흰 봉투, 그리고 모친의 자편이라는 비수가 되어 박힌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증오는 이제 저의 복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곧 큰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회장 취임 5주년 기념일 다음 날 이사회는 모친의 주도로 긴급 소집되었고 서준은 가정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명분 아래 견제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안건은
서진우 기획총괄 부사장의 대리 경영 체제 전환이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지는 고독한 사무실. 그는 홀로 남겨진 왕좌에서 이제부터 이 피할 수 없는 상속 전쟁의 그림자와 홀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부를까요?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어 있던 한서준은 모친의 비수 같은 말. 자별이 민가영 씨의 오랜 상처를 다시 후벼 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6년 전의 그날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결혼 초 가영 씨는 남몰래 수줍은 기쁨을 품고 있었습니다. 임신 6주 산부인과 검사실의 희미한 스피커를 통해 들었던 태아의 심장 소리. 따뜻하고 희미했지만 분명한 생명의 박동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희망은 봄날의 꽃처럼 아름다웠죠. 그러나 그 기쁨은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미라 여사가 공모한 병원에서 불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서를 받아들었거든요. 그 차가운 서류 한 장이 가영 씨의 모든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가영 씨는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분명 아기를 가졌습니다. 다시 검사해 볼 수 있어요.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윤미라 여사의 얼음 같은 심장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사는 비서에게 이혼 각서를 가져오게 했죠. 종이의 얇은 감촉이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질 때 가영 씨는 가문의 권력 앞에 개인의 진실은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해야 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이혼당한 후 가영 씨는 홀로 몸을 추슬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향한 간절함은 멈출 수 없었죠. 그녀는 어렵게 번 돈을 모두 모아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주사와 기다림, 그리고 두려움.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쌍둥이를 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아랫배를 감쌌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닮으면 어쩌지? 서준 씨를 닮으면 이 거대한 비극이 또 시작될까? 희망과 함께 밀려오는 이 두려움이 지난 6년 동안 그녀를 지켜온 이유였을 겁니다. 그녀의 눈물과 침묵 속에는 서류 한 장의 폭력에 무너진 개인의 삶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과거의 고통이야말로 그녀가 윤미라 여사의 돈 봉투를 무릉덩이에 던져 넣을 수 있었던 이유이자 지금 한서준 회장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 모든 희생이 이제 복수와 통쾌함의 서막을 열어줄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서준은 절망과 분노 속에서 서둘러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 전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닥쳤죠. 쌍둥이 중 한 아이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급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이는 조직적 합성 검사 HLA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묘한 운명의 장난처럼 이 절박한 상황이 친부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기회가 되었죠. 병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서준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의 조직형이 한서준 회장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였죠. 단순한 친자 여부를 넘어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임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피가 그를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윤미라 여사와 서진우 씨가 그토록 부정하던 자별이 이 가문의 가장 순수한 피였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가영 씨는
6년 전 이혼 이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온 증거들을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속에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장의 통화 녹취 파일, 대형 병원 주차장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류를 전달한 정황이 담긴 백업 영상, 그리고 윤미라 여사의 수상한 병원 결제 내역까지. 이 모든 것은 윤미라 여사와 서진우 씨의 조직적인 서류 조작 정황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서준은 모든 증거를 들고 곧장 어머니와 서진우 씨가 모여 있던 임시 이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우 씨는 대리 경영 체제 확정을 앞두고 의기양양했죠. 서준은 조혈모세포 일치 판정서와 함께 가영 씨의 증거들을 이사회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윤미라 여사와 서진우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미라 여사는 마지막까지 이것들은 전부 조작된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서준은 냉정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6년 전의 냉정한 협상가로 돌아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냉정함 속에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부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무너지는 모친을 보며 절규에 가까운 대사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아버지였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진실을 보지 않은 나였군. 어머니, 진우 씨, 상속 지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의 탐욕이 제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했죠. 이제 이 가문의 수치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 말과 함께 서준은 아이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당분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영 씨의 증거를 토대로 윤미라 여사와 서진우 씨를 업무상 배임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이사회에 전달했습니다.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진우 씨는 경악과 함께 무너져 내렸고 윤미라 여사는 아들의 차가운 배신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처럼 이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서준 회장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무너졌던 명예와 가문의 정통성을 되찾는 통쾌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답답함이 일순간 해소되는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우 씨의 눈빛에는 아직도 미처 꺼지지 않은 분노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준 회장의 폭탄 선언 이후 한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서준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준비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그 전에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했죠. 그는 임시 이사회 직전 오랫동안 개혁을 주장해 오던 상속 규정 개정과 후계 라인 전면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모친과 서진우 씨가 쌓아 올린 피와 체면, 중심의 질서를 근본부터 허무는 조치였습니다. 그룹 내부에 팽배했던 부패와 편법의 냄새후각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민가영 씨는 서준이 던진 승부수를 발판 삼아 자신이 확보해둔 결정적인 자료들을 익명의 제보 형태로 주요 언론사에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윤미라 여사와 서진우 씨의 차명 비자금 계좌 내역과 허위 진단서 발급을 위한 병원 로비 정황이 일면 기사를 장식했습니다. 재벌가 아이의 생명까지 담보한 추악한 상속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대중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의 비난이라는 사회적 절차가 개입되자 윤미라 여사와 서진우 씨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체면이 바로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 때문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 도덕적 아이러니의 폭로는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서준은 병원 병실에서 이식을 위해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민가영 씨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병실방, 햇살이 부드럽게 감도는 휴게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갓 내린 커피의 따뜻한 온도만이 미묘한 긴장감을 감돌게 했죠. 가영 씨, 서준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당신과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제가 외면했습니다. 이 말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영 씨는 젖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권리를 되찾아 줄 겁니다. 당신의 사과가 그 권리를 담보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한 거래이자 아내로서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최종 요구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서준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아이들의 법적 인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이며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서준의 최종 선택이었습니다. 상속을 넘어선 아이들의 권리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모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아버지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이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도구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죠. 며칠 후 윤미라 여사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진우 씨 역시 모든 직위와 지분을 잃고 법적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몰락은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한다라는 시청자들의 공감 포인트를 확실하게 자극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서준은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단계에 들어섰죠. 그가 얻은 것은 명예나 경영권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아이들,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민가영 씨의 신뢰라는 새로운 가족 질서였습니다. 서준은 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당신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 병실. 어둠 속에서 홀로 고독했던 한서준은 이제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옥에 갇힌 서진우 씨는 이를 갈고 있다는 후일담이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진정한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새로운 긴장감을 남기며 이야기는 다음 파트를 예고했습니다. 한 달 후 한성그룹의 서류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준은 아이들의 성을 한으로 공식 등록하고 법적 지위를 상속인으로 정리하는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기업의 복잡한 숫자나 거래의 냉정함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었죠. 서준은 이 모든 과정의 최종 결정권을 민가영 씨에게 넘겼습니다. 그의 집무실이 아닌 햇볕이 잘 드는 사회복지관의 조용한 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준은 서류를 정리하며 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당신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재혼이든 동거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이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 욕구를 완전히 내려놓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영 씨는 사회복지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겪은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랑으로 지워질 수 없음을 알았죠. 그녀는 잔잔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재혼도 당장의 동거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평범한 일상이 제 1순위입니다. 당신의 집이나 재력보다 아이들이 당신이라는 아버지를 안전하게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제안한 것은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아닌 느슨하지만 신뢰 깊은 동행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조건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가영 씨의 손을 잡는 대신 아이들의 새로운 학교 일정표와 복지관 행사 계획표가 담긴 서류를 조심스럽게 정리했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새벽까지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는 대신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손은 그 어떤 기업 인수합병보다 소중한 가치를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지난날의 후회와 잘못된 선택들이 떠올라 울컥할 때도 있었지만 서준은 이제 숨기지 않고 그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임을 알았죠.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둘러앉은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 가영 씨는 조용히 교훈 한 줄을 전했습니다. 용서가 사랑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일은 우리 몫이죠. 그 말은 이 드라마의 모든 갈등을 응축하는 명대사였습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신뢰 위에서 자라나는 가장 단단한 종류의 가족이었습니다. 엔딩은 따뜻하고 희망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서준이 퇴근길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그네를 밀어주는 모습, 해질녘의 오렌지빛 노을이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가영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걸어와 서준의 옆에 섭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같은 곳을 바라보죠. 나레이션 한서준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 바로 아이들의 권리와 민가영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서진우의 분노, 그리고 재벌가의 뿌리 깊은 비리 후속 수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과연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이 남자를 다시 믿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